예, 안녕하십니까. 총동창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승무입니다. 아침 조찬을 지난 7월 달에 하고 아마 4개월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8월 달에는 이제 무더운 날씨 때문에 본래 없었고요. 9월, 10월은 코로나 때문에 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본래는 좀 이 아침 식사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뭐 또 정부 방역 지침상 호텔에서 식사 제공이 어렵다고 그래서 식사를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저희들이 그 나중에 가실 때 서울대 와인을 한 병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요 맹차하고 그걸 갖다 와인하고 교환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대봉투 안에 이 책자하고 저희들 앞으로의 그 동창회 주요 행사를 내년 3월까지 안내한 그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고 하여튼 그 동창회 행사에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그 바둑대회하고 등산대회가 곧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참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에서 부탁하는 사항인데요. 테이블 위에 그 하얀 게 조그만 게 있을 텐데 이건 손 세정제입니다. 손 씻는 거니까 혹시 드시지 마시랍니다. 설탕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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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본래 이 아침에 그 강사 소개를 그 우리 김인규 그 지금 총동창 학습위원장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도착 곧 하신다 그러는데 아마 조금 늦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희범 총동창 회장님께서 인사 겸 강사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그 작년부터 시작한 우리 학습위원회 위원장이 문영린 장관님하고 김인규 총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김인규 총장 오늘 나오시기로 됐는데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문영린 장관님은 병원에 아마 체크하느라고 이번 달에는 못 나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늘 늑대소동 같은 이솝우화 같은 일을 자꾸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행사를 하게 됐다가 올해도 몇 번 취소를 했습니다. 우리 동문이시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청장이 우리 동문이신데 물론 그분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은 우리 질병행정이 조금 너무 경직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예측하기 못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인규 총장님 오셨는데 1분 늦게 와가지고 제가 땜통으로 인사를 하면서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동안에 몇 번 행사도 조찬 모임도 좀 취소를 하고 해왔습니다. 오늘은 모임은 하되 아침 식사는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으로 오늘은 조찬을 대신하시고 대신 나가실 때 아마 우리 사무국에서 와인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행사 주최자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모교에서 우리 오세정 총장님 나오셨고 우리 조항규 총장님 청년 총장님이십니다. 항상 제일 먼저 나오시고 제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변주선 회장님 청년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마 봉투에 보면 올해 연말 행사 계획하고 내년 행사 계획이 많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여기 빠져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마포에 우리 동문회관이 있는데 미대 동창회에서 그 미대 그림 전시회를 합니다. 여기에 전시회가 22일까지 열린다고 그러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우리 마포에 있는 동창회관 구경도 할 겸해서 전시회를 한번 들려주시면 여러 가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동창회가 소장하고 있던 우리 미술품이 있습니다. 이 미술품도 같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바둑대회 일정이 있고 이번 일요일 날 바둑대회를 한다는 모교에서 이제 바둑대회를 한다는 계획이 있고 국토문화 기행이 있고 그다음에 20일 날 토요일 날은 등산대회 일정이 있고 수요 특강이 있고
그다음에 이달 말에 골프 대회 일정이 있고 뭐 있습니다. 이 골프 대회도 시간 사람을 제한하고 있어가지고 160명인가 지금 100명인가 지금 만석이 지금 이미 된 것 같습니다. 조참 포럼은 지금은 11월 1일부터는 이제 뭐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정책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뭐 식사는 제공하다 안 하다 정부 방침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만은 내년에는 큰 이변이 없으면 조참 포럼은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곧 안내가 나가겠습니다만은 내년도는 연초에 가급적이면 연간 이 계획을 좀 미리 공지를 하고 내년도 연간 회비를 내시는 분들은 매월 이렇게 하면 수요 포럼은 저희가 회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만 이 목요 포럼은 호텔의 식비 때문에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연 회비를 내시는 분은 40만 원을 해가지고 1년에 10번 하고 만약 못하게 되면 디퍼를 하거나 또는 리펀드를 하거나 뭐 이런 조치로 저희가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인규 총장님 대신에 제가 땜통이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우리 총장님도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아침 식사 대신에 학교 목요 소식 잠깐만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전에 우리 김태유 우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공대 명誉 교수님께서 코로나 이후의 신세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만은 저희 공대 동문이십니다만은 공대 자원공학과와 산업공학과 교수를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은 대통령 직속 대통령 정보과학 기술보좌관도 하셨고 요새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아마 최고 인기 강사로 400만 회를 기록을 한 인기 강사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공대 동문으로서 저희끼리 농담을 하면서 공과대학은 서울공대는 이제 과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 정치학과도 있고 경제학과도 있고 진짜 공학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과가 있습니다만 김태희 교수는 공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신 분으로 이 공대 이공계 자원이나 산업공학도 하지만은 주로 경제학, 역사학 이런 분야에 아주 해박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총장님 말씀을 잠깐 듣고 김태희 교수를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소식 좀 근한 들어주시고.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세정입니다. 제가 이 조천 포럼에 가능하면 나오려고 그러는데 특히 오늘은 김태희 박사님 강의를 꼭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실제로 경제학 박사 아니신가요? 아니 공대 교수를 하셨는데 학위는 자원경제학을 받으셨습니다. 경제학 박사시고요. 그동안 뭐 저는 여기 계속 나와도 이 강의를 알차게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인사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동창회장님이 잠깐 소개를 하라고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일어난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동창회 거는 이제 미주 동창회가 30주년을 한다고 그래서 6월 말에 거기서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서 펀드레이징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백신도 열심히 맞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에 못 갔고요. 대신 9월 초에 가서 다시 한번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LA 가서 지금 미주 동창회의 그 회장분이 LA에 계시고 그래서 LA 지역에서 평년에 비슷한 걸 했고 거기서 제가 이제 뭐 인사 말씀드리고 또 약간 좀 펀드레이징도 했고요. 학교는 사실 6월 달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 달 때 상당히 약간 소강 상태여서 제가 이제 2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을 꼭 하겠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게 그냥 지식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만나서 토의하고 뭐 선후배도 교류하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델타 변이 때문에 9월 달에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9월 달에 한 달은 그냥 비대면을 했고요. 10월 중순부터 지금 대면 수업으로 지금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업의 한 절반 정도가 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점점 이제 늘어나긴 할 것 같은데
역시 비대면을 하다가 대면으로 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서 학생들은 또 이 숙소도 지방 학생들은 숙소 잡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냥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 그 다음 학기부터는 전면 대면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학교를 와보신 분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학교 오시면 공사판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그 정문에 들어가는데 정문에 그 아주 들어갈 때 지금은 샤라는 보통 얘기하는 그 철문 밑으로 차가 지나다니는데 사실 거기가 졸업생이나 또 아니면 거기 서울대학을 보러 온 사람들이 사진 찍기가 제일 좋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진 찍으면서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차도를 그 오른쪽,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오른쪽이죠. 관악구 쪽에서 들어가면 그쪽으로 조금 밀어서 거기는 완전히 도보로만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 자체가 샤라는 게 상징적인 거긴 하지만 거기는 도보로만 들어갈 수 있고 차로 통행하는 건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고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총장 행정동 앞에 총장 잔디라 그래서 민주화 운동하시는 분은 많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데모도 많이 하고 그런 데고 축제할 때 거기서 이제 뭐 학생들이 축제를 많이 하는 데인데 사실 저희들이 문화관 건물이 한 45년 됐습니다. 그래서 좀 문화관이라는 게 원래 문화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도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고 그래서 그냥 행사 같은 정도만 하고 지내는 가끔 오페라를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요새 문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걸 완전히 전면 재건축을 하고 있고 지금 국제 설계를 통해서 설계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앞으로는 이제 물론 오페라나 뭐 이런 소규모 행사도 하지만 연극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아주 소규모로 10명 단위의 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BTS나 이런 아주 좀 처음 시작할 때 이 생동기에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기서 지도할 수 있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관악구 내에 전체 그 문화시설이 별로 없어서 서울대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건 관악구와 같이 쓰겠다. 그런 명분으로 지역 상생 자금을 받아서 절반의 예산을 대고 우리가 이제 전체 600억쯤 되는데 300억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화관이 저게 되기 위해서는 공연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해서 지금 주차장이 없거든요. 총장 잔디에 그거를 밑에다가 2층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500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공연할 때는 거기서 하시고 주차를 하고 근데 공연은 되게 밤에 하니까 낮에는 교수나 교직원들의 주차장소 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의 주차난을 많이 좀 줄이고요. 지금 서울대학이 제일 선진국대학에 비해서 좀 창피하게 느끼게 들어가면은 선진국대학은 굉장히 그 안락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부질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주차장이 되면 정문부터 행정관까지 가는 거에 길가에 있는 주차장은 전부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안락한 그 느낌의 그 질서 있는 느낌을 받도록 그리고 이쪽에 경영대 쪽까지도 다 이제 주차장을 없애려고 그러고요.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하면 길가에 있는 주차 공간을 없애고 불법 주차 없애게 이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래서 지금 학교를 와보시면 공사판인데 다행히 지금 학생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그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 12월 그러니까 내년에 오시게 되면 상당히 좀 새로운 모습의 캠퍼스를 볼 수 있을지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조찬 특강 끝나고 난 뒤에 지난 10월달 홈카밍 행사 때 찬조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경품 추첨을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경품 추첨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효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또 동문 여러분 모시고 제가 감히 이런 영예로운 자리에 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는 조항규 총장님 그리고 이희범 회장님
그리고 제가 사실은 한 분 한 분 다 거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 때도 잠깐 들으셨겠지만은 학부는 공과대학을 나왔고 미국 유학 가서는 경제학으로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돼서는 역사학과 지정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학자라면 한우물을 깊이 파야지 왜 이것저것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저 고대 스포츠 마라톤 뛰기만 합니다. 역도 들기만 합니다. 근데 가장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근대 스포츠인 축구는 뛰기도 해야 되고 몸싸움 하려면 근육도 키워야 되고 또 터닝 하려고 그러면 유연하게 요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국가 발전이라는 한 우물을 파기 위해서 제가 여러 학문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 한국의 시간 이게 뭘 의미하느냐? 과거 우리 선조들이 단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우리 국토가 전쟁의 재앙 속에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아주 수치스러운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아주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우리가 한 가지 판단을 잘하면 우리 후손들한테 행복하고 명예롭고 축복스러운 시간을 물려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편리하시도록 에피소드를 짤막짤막하게 나눠봤습니다. 왜 경제는 성장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 이래에 지난 30여 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훑어볼 것 같으면 들쑥날쑥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경제를 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사건 사고에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이게 잘못된 선택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절대로 10,000불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쌀도 이모작 못하는 나라에서 수출 주도 경제는 탁월한 선택이었고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경제 성장률이 들쑥날쑥한 것은 사건 사고 때문이라면 이 전체를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으로 해서 사건 사고의 영향을 상쇄시키고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지난 30여 년간 5개, 6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대세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2019년에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을 돌파해서 선진국이 됐는데 아니 성장률 얘기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젊은이들의 지옥입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너희 왜 그렇게 괴로우냐? 그랬더니 뭐 이루기가 어렵고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더 높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기성세대는 이 젊은이들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아니 우리는 국민소득 1,000불밖에 안 돼서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을 때도 국가를 위해서 굳건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국민소득 3만 불 때 밥값보다 비싼 커피 사서 마시면서 뭐가 헬조선이야? 그리고 야단을 치시는데 그 야단 치시는 것은 사실은 꼭 옳지는 않습니다. 왜 옳지 않은가? 인간의 행복은 오늘로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소득 1,000불 시대 라면 먹을 돈이 없어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고 월급이 오르고 취직할 기회가 생기고 승진할 기회가 생기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국민소득 3만 불 아니라 5만 불이라도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하면 지금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아니면 이건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왜 불행한가? 왜 헬조선이라고 주장하는가? 그 이유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거예요. 자, 한국 젊은이 괴롭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노인들은 행복한가?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이 노인들이 어떤 노인들이냐? 국민소득 100불이 안 되던 나라를 10,000불짜리 나라를 만든다고 월남에 가서 피를 흘리면서 돈을 벌어서 보냈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삽질을 하면서 돈을 보낸 이 노인들이에요. 이 노인들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즐기지 않고 자손을 위해서 교육비로 가장 많이 투자한 노인들입니다. 이 노인들이 지금 쪽방으로 밀려나고 굶고 있습니다. 아니 자식들은 뭐 하는 거야? 부모님 안 모시고. 그 말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때만 해도 어느 집이나 자녀가 너댓 명 있었어요. 십시일반으로 부모님 모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 한 명 아니면 2명입니다. 부모 부양 부담이 2배, 3배 늘어났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1990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70세였습니다.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 부모 부양하면 돌아가셨어요. 지금 80세입니다. 20년 부양해야 돼요. 그럼 노인 부양 비용이 2배 늘어났습니다. 합쳐서 형제 수가 적어서 노후가 길어져서 젊은이들의 부양 부담이 4배, 5배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젊은이들의 허리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부러질 지경입니다. 이 노인들의 노후 누가 책임져야 되냐? 국가와 사회가 우리가 다 함께 책임져야 됩니다. 이 노인들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 사회적 폐륜이고 민족적 폐륜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부양하느냐? 평균 연령은 늘어나고 노인 숫자는 늘어났는데 경제가 성장해야 이분들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등골을 뽑아가지고 노인들을 부양한다. 그거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경제 성장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젊은이도 불행하고 노인도 불행하고 그게 다냐? 아닙니다. 그 사이에 낀 베이비 부머라는 세대가 있습니다.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1년에 80만 명에서 100만 명씩 태어난 720만 베이비 부머가 지금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은퇴해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경비원 뽑는데 200대 1 넘었다는 기사 보셨죠?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거 치맥집, 빵집 프랜차이즈, 세탁소 그거 시작하면요 3년 이내에 70%가 10년 이내에 90%가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거리로 쫓겨납니다. 왜? 우리나라 스몰 비즈니스 경쟁률이 미국의 거의 3배, 4배 정도 됩니다. 스몰 비즈니스가 너무 많아요. 이분들 노후 대책이 있는가? 아마 노후 대책이 있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단세포적으로 아주 쉽게 생각하는 정치인들 아니면 일부 사람들은 정년 연장하면 될 거 아니야. 은퇴 안 시키면 될 거지. 정년 연장하면 청년 실업 바로 옵니다. 청년 실업이 바로 안 오더라도 더 큰 재앙은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이라고 하고 있는 얘기하는 철강, 조선, 자동차 평균 근로자 연령이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30대 초반, 베트남은 20대 후반.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데 40대가 넘어가면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멸합니다.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 그거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 뭐냐? 경제 성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3, 40대 가장의 자살률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60대 이상 가장의 자살률 세계가 아니고 저 OECD 국가 중에서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살공화국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냐? 맞는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2019년에 우리나라 사람 몇 명 자살했는지 아세요? 1년 동안 13,800명이 자살했습니다. 하루에 37명, 38명씩 죽어 넘어갔어요. 여러분,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 명이 자살에 성공하려면 적어도 20명이 시도를 해야 한 명이 성공한답니다. 그럼 몇 명이 자살을 시도한 겁니까? 생각해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문제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지성인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세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젊은이도 불행하고 노인도 불행하고 모두 불행한 자살공화국.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 유엔에서 개도국에서부터 선진국으로 지위가 상승됐다고요? 사실 기쁜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선진국이 계속될 수 있으면 자랑스러운 일인데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이 드시죠? 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나라가 처지가 어려운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5년 전에 기억이 없으세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 25년 전에 야, 우리가 이제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으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 그리고 바로 IMF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빨리 입으면 어떻게 되나? 옷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또 코로나라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한국의 시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성인의 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경제 성장률의 대세 하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속되는 경제 성장률의 대세 하락이 헬조선을 만들었던 게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인데 코로나 사태로 그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있다. 자,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가슴 아프죠. 경제가 성장한다고 그럼 이게 해결될 것이냐? 아니, 우리 서점에 가보면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경제가 다가 아니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듣고 방송에서도 듣고 책에서도 읽고 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이스라엘의 시대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는 강연입니다. 이게 경제가 생기기 전에 수만 년의 패러다임으로 보니까 그 경제를 힘이라고 표현했어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는 계속 증가하는데 인간의 행복도는 그대로다. 좀 더 아주 실질적으로는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이스트린 교수가 이스트린의 역설 패러독스를 발표했어요.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국민의 소득은 계속 증가해 왔는데 행복도는 그대로더라. 소득과 경제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미국만 그러냐? 세계 통계로 봐도 국민 소득이 15,000불 정도를 넘어가서 그냥 배고픈 사람 없고 먹고 살만 하면 경제가 발전한다고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이게 아주 사실로 굳어져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증가해도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소득이 여러분 기대한 만큼 증가하지 않으면 아니면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을 대표하는 민지가 내년에 월급이 20만 원 오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월급 오르기를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모든 젊은이가 내년엔 월급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월급이 하나도 안 오르면 매우 불행합니다. 월급이 10만 원 오르면 불행합니다. 왜? 20만 원 오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월급이 20만 원 인상되면 그냥 행복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게 경제가 성장해도 행복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민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지가 행복하려면 월급이 30만 원 이상 인상돼야 됩니다.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인상돼야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은 경제 성장에서 옵니다. 기대한 만큼 성장해가지고는 행복이 더 행복해지지를 않는데 기대한 만큼도 성장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기대보다도 더 성장하는 가속하는 성장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힘들여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걱정스러우시죠? 우리 후손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가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는 원칙 하나에만 통일하면 그 문제, 여러분의 여러 고민, 걱정, 우려 그거 전부 반 이상 다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얼마나 중요하나.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착각이고 오해고 미신입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거 대학원생들한테는 몇 주일 거쳐서 강의하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짧게 말씀드렸다. 자, 두 번째. 경제가 성장해야 되면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 경제 성장에서 누가 덕보냐?
그래서 8천년 농업사회, 농업국가, 산업국가에는 경제성장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부자와 가난한 나라, 선진국과 후진국이 갈라지고 앞으로 2차 대분기, 4차 산업혁명이 오면 또다시 그렇게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경제성장은 인류 문명사적으로 보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는 경제성장이 없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생기고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경제성장인데 산업혁명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정리가 잘 안 되시죠? 1차, 2차, 3차, 4차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니까 5차, 6차 막 써놔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혁명이 뭐죠? 세상을 바꾸는 게 혁명 아닙니까? 8천년 농업사회를 현대 산업사회로 바꾼 게 산업혁명입니다. 그게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오래 걸렸어요. 15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산업혁명의 전반부를 1차 산업혁명, 후반부를 2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이 사실은 산업혁명입니다. 왜?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3, 4차는 또 뭐냐? 3, 4차는 현대 산업사회가 미래 지식산업사회로 바뀌어가는 것을 지식산업혁명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사람들이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산업혁명,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만드는 거. 그리고 지식산업혁명, 현대 산업사회가 미래 지식산업사회로 가는 거. 그래서 전반부 3차 산업혁명은 진행이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후반부 4차 산업혁명의 초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말끔히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세계 각국에서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성과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그래프가 이거 경제학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그래프예요. 수천 년 동안 세계 인구는 변치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수직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요. 인구가 1인당 소득도 수천 년 동안 변치 않았어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수직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런 변화. 그래? 경제가 발전하면 누구를 위한 발전이야?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게 그렇게 훌륭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러한 엄청난 발전, 인구가 10배, 생산이 10배, 총 생산이 100배에서 200배 오른 이 변화가 만든 가장 큰 게 뭐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당시에 인류는 절대 빈곤율이 90%를 넘었어요. 10% 이내 소수 특권층과 귀족은 잘 살고 나머지는 전부 절대 빈곤, 먹고 살기 힘든 절대 빈곤층이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절대 빈곤층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지고 최근 가까이 2000년이 넘어서 가지고는 절대 빈곤율이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농업사회에서는 특권층과 극빈층만 있었는데 산업이 생기고 고용이 창출되고 하면서 중산층이라는 게 형성됐어요. 그 옛날에 8천년 농업사회의 중산층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단어 자체도 없었어요. 이 중산층, 시민 대중, 근로자의 복지와 행복 전부 산업혁명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정말로 근로대중을 위한 축복이지 일부 특권층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 학생들 중에 손 들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교수님, 저 부자들, 재벌 그 사람들 더 행복하잖아요. 교수님은 왜 이게 대중의 행복이라고 설명하십니까? 그래, 그 말도 맞다. 그런데 근로자는 100명이 근로자로서 인생을 시작하면 다치든지 뭐 여기 사고가 나지 않으면 98% 근로자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가는 100명이 기업을 시작하면 99명이 도산합니다. 벤처기업의 성공 확률이 1%. 여러분 다 그 통계 보셨잖아요. 오직 성공한 정말 훌륭한 능력과 정말 좋은 운을 타고난 성공한 기업가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100대 기업 50년 잔존율이 7%밖에 안 됩니다. 93%가 100대 기업 밖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10년 잔존율도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근로자로서 성공 확률이 높은 사람을 위한 축복이라 그랬지. 기업가들 그 100대 1의 경쟁을 뚫는 그 치열한 경쟁, 하루하루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우리 회사가 다음에 망할 것인가 성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저 산업혁명은 부자와 기업가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일반 서민 대중, 근로 대중을 위한 축복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8000년 농업사회의 경제성장은 감속하고 정체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가속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1차 대분기가 생기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가속에 의해서 2차 대분기가 올 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러냐? 농업사회는 구조적으로 생산이 체감하니까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줄어드니까 경제가 빨리 성장할 수가 없고 정체할 수밖에 없죠. 산업사회는 어떤 사회냐?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추가적인 투입에 대한 보상이 규모의 경제와 기술의 경제에 의해서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가속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지식산업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산업사회, 아톰 인더스트리에 지식산업사회의 비트 인더스트리, 디지털 인더스트리가 추가되면서 그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 새로운 대혁신의 시대가 온다. 이게 지식산업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산업혁명은 서민 대중 중산층의 행복이다. 근로자의 행복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그분들을 위한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의 가치를 잘 알아야 4차 산업혁명의 가치를 진정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제가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공과대학을 다녔지만은 미국 가서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석사 박사를 마쳤는데, 돌아와서 공과대학 학생들한테 국가 발전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경제학을 다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이 공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국가 발전 원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40년 연구한 그 결과를 오늘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섰습니다.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산업혁명의 효과가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자 가난한 사람 그거 와닿지 않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늘어서 거의 3배 됩니다. 산업혁명 전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30대 초반을 넘은 지역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 90세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마 산업혁명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저를 물론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그 축복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국가와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평균 키가 10cm 이상 크지 않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니까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저도 1970년대에는 상당히 괜찮은 체격이고 어디 가서 힘도 좀 썼습니다. 근데 지금 지하철 타면 완전 땅꼬마가 돼 있어요. 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커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업혁명은 정말로 진정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산업혁명 전에 8000년 농업사회의 경제를 단순 재생산의 사회라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은 있는데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쌀을 생산하는데 이윤도 없고 자본도 축적이 안 되고 소득도 늘어나질 않고, 그래서 수요는 정체되고 공급은 정체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쌀 10가마를 생산해서 드셨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쌀 10가마를 생산해서 먹습니다. 아들도 손자도 계속해서 10가마 생산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8000년 농업사회가 계속돼서 경제가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자, 8000년 경제발전사 이걸로 끝났습니다. 더 이 이상, 이 이하 없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시장에서 이윤이 생기고, 이윤이 생기니까 소득이 늘어나고 자본이 축적된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조금 증가합니다. 돈 생겼으니까 많이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본이 축적되니까 기술이 혁신되고 신기술로 신상품이 나오니까 엄청난 거대 신수요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요가 창출되고 이걸 대량 생산으로 공급하니까 경제가 발전하죠. 경제가 20% 발전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자본, 경제가 더 발전합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게 산업 사회의 가속적인 성장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확대 재생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결과가 가속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가속적인 성장이 뭐냐? 경제 성장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아니 경제하는 성장 속도가 왜 자꾸 빨라지지? 라디오를 만들던 나라에서 흑백 텔레비를 만들면 경제가 빨라지죠. 흑백 텔레비에서 칼라 텔레비를 만들면 더 빨라지죠.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속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 자유 경쟁 시장에서 확대 재생산에 의한 가속적인 성장을 내생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내생적 성장이라는 얘기는 경제 내에서 경제 외적인 영향 없이 경제가 발전한다. 그래서 내생적인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설명,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에 대한 설명, 이게 거의 다입니다. 80%예요.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선발 산업국이. 후발 산업국이 100년 후에 뒤따라 발전합니다. 아니 뭐 100년 일찍 하나 100년 늦게 하나 별 차이 없네. 그게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모든 시점에서 100년 시차가 나니까. 그런데 특정한 시점에서 선후발국 간의 경제를 비교해 보면 격차가 있죠. 선진국은 빨리 발전하고 후진국은 늦게 발전합니다. 왜? 후진국은 라디오 만들고 있는데 선진국은 흑백 텔레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벌어집니다. 왜? 후발국이 흑백 텔레비 만드는데 선진국은 칼라 텔레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더 벌어져서 이 격차가 한없이 커진다. 그러니까 선진국, 선발국은 내생적 성장으로 경제를 가속적으로 발전시키면 돼요. 그럼 후발국은 똑같이 하면 선진국과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냐? 그래서 제가 국가가 너무 많아서 주별로 평균 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제가 만든 모델하고 똑같은 현상을 과거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경제가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후발국은 내생적 성장만으로 선발국을 절대로 추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소위 보수 우파 정권이 과거에 있었는데 왜 실패했냐? 자유시장 얘기만 했지 이 부분 이후의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유 경쟁 시장에서 선후발 간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수준이 차이, 그다음에 자본 규모의 차이. 아니 자본금 100억짜리 회사하고 1000억짜리 회사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겨요?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시장과 원자재의 선점, 석유, 니켈, 코발트 중요한 원자재를 강대국이 선진국이 먼저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 그거 얻기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주기적으로 자원 수입 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모델로 그려본 거고 이건 실제 대표적인 나라 몇 개를 가지고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초래되더라. 선후발국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더라. 자, 그러면 후발국은 내생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통한 산업 정책을 통한 계획 경제를 통한 외생적 성장을 해야 선진국을 쫓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냐? 과거에 그래서 후발국이 선진국이 됐냐? 사실입니다. 사실 농업 경제, 감속하는 농업 경제가 끝나고 처음으로 가속하는 이 근대 경제가 시작된 데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국토가 4만 평방킬로미터, 한반도의 5.5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상업 제국이었어요. 네덜란드는 국가가 발전한 게 아닙니다. 라인강이 북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어귀에 장사하기 좋은 지역에 사람들이 올망졸망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도시를 이루면서 장사를 했어요. 무역을. 그러니까 요 7개 도시가 생성되는데 제일 큰 도시의 이름이 홀랜드, 두 번째 큰 도시의 이름이 질랜드. 그래서 7개 도시 발전된 경제가 모여서 연합 네덜란드 왕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생길 때 이미 경제가 발전해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에 있던 다른 나라가 네덜란드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안 돼요. 왜? 그 당시에는 국제 무역이 경제 발전의 동력이었는데 유럽 전체의 무역선 2만 척 중에 1만 5천 척이 네덜란드 국적선이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5강을 다 합쳐도 5천 척이 안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하고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그래서 영국이 네덜란드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게 뭐냐면 외생적 성장, 보호주의 이걸 시작했어요. 모직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품의 관세를
매기고 수출품에는 관세를 환급해주고 뭐 곡물법, 제철법, 항해법을 만들어가지고 네덜란드 선박을 억압하고 이거는 경제 외적인 정치 권력, 행정 권력이 바로 경제에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압박하니까 네덜란드는 억울한 거죠.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하면 네덜란드가 분명히 이기는데 이제 영국 해군이 들어와가지고 네덜란드 선박을 막 납포하고 그래서 영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네덜란드를 제압하고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더니 갑자기 외생적 성장을 버리고 뭘 주장하냐? 자유무역을 주장하기 시작. 이때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써서 발표를 하고 자유무역 자기는 옛날에 자유무역해서 발전한 나라가 아닌데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고 이렇게 주장한 거죠. 영국으로부터 신생 독립국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 사람들이 워낙 영악해서 식민지에는 모든 제조업과 제철업과 이런 발전적인 근대 기술 산업을 일체 금지를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래야 영원히 식민지로 남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국이 안 되겠다. 우리도 보호 관세를 매기고 보조금을 주고 원료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영국이 했던 개혁을 외생적 성장을 미국이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남부가 반발하는 거예요. 왜 남부는 흑인 목화 농장을 만들어서 흑인 노동력을 이용해서 목화를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해야 되는데 유럽에서 오는 물건에 미국이 관세를 붙이니까 유럽도 목화 수입에 관세를 붙이니까 남부가 반발해가지고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그래가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하려고 남북전쟁했다고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이 보낸 공문서 연설문에 나는 노예를 다 해방해도 좋고 반만 해방해도 좋고 하나도 해방 안 해도 좋다. 연방만 유지하면 된다. 이거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링컨이 원했던 건 뭐냐? 남부가 독립하면 안 된다. 왜? 연방에 묶어놔야지 관세를 왕창 올리고 미국을 농업국에서 산업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여러분 미국이 통일돼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있어요? 미국하고 카나다가 다른 나라라서 문제가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같은 인종도 아니고 같은 언어를 썼던 것도 아니에요. 그때까지 유럽에서 배 타고 해류 따라 바람 따라 북쪽으로 가면 북부인이 되고 남쪽으로 오면 남부인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미국의 남북전쟁은 전쟁사에서 얘기하는 인류 문명 사상 최초의 대량 살상 전쟁입니다. 그때 미국 인구가 3천만을 조금 넘었는데 18살부터 42살까지 젊은 남자 60만 명이 죽었어요. 남북전쟁에.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량 살상 전쟁. 그 젊은이들을 60만 명을 죽여가면서 미국이 얻은 게 뭐냐? 관세를 올려서 농업국 미국을 산업국으로 만든 거죠. 그게 미국의 남북전쟁의 실체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관세를 왕창 올려. 이건 뭐 기록에 다 있어요. 이거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오의 관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경제 대국이 되고 나서 미국도 사다리를 걷어찹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자 그러는데 이때 독일하고 일본이 여기다가 이제 보호 관세 이런 걸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그걸 하니까 소위 선발국과 후발국 간의 한판 전쟁이 붙은 게 세계대전입니다. 세계대전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 이상 아니에요. 세계대전에 선발국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후발국 독일, 일본 완전히 폐허가 다 됐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발전했는데 다른 나라가 다 폐허가 돼 있으니까 미국의 우수한 상품을 사줄 나라도 없고 미국의 싸구려 물건을 공급해 줄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좋다. 자유무역이 좋지만은 가트 체제는 자유무역이라는 원칙을 선포한 거예요. 자유무역이 좋다. 그냥 그걸 말로 끝난 거예요. 너희 그럼 보호무역 좀 해도 된다. 외생적 성장이라도 해라. 그래서 허용해줬죠.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이 원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금방 보호무역을 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버립니다. 왜? 독일은 원래 기술 강국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탱크, 타이거 이걸 티거를 만들던 나라. 세계 최초의 제트 전투기 마사추세츠 262 이걸 만들던 나라죠. 일본은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 호쇼호를 만들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제로센이라는 그 가미가제용으로 나중에 쓰였던 그 전투기, 그 함재기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했던 함재기입니다. 기술이 워낙 있으니까 금방 발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 G7이라고 불리는 현대 선진국 체제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어졌어요. 근데 독일도 일본도 패전국들이 경제가 발전해서 싸구려 물건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싸구려 물건을 수입해야 돼. 왜? 미국의 가난한 유색인종, 흑인이라든가 멕시칸이라든가 이런 애들 쓸 수 있는 물건은 미국 내 높은 임금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만들어 줄 사람이 필요한가? 독일하고 일본 이후에.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한테 너희가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 경제가 약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한테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막 발전했어요. 막 발전했는데 더 발전하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거 곤란한데 선진국 열차가 10,000원이야. 이제 너희까지 탈 자리가 없어. 많이 타면 탈선해. 과당 경쟁 생겨. 그래서 가트 체제를 WTO 체제로 바꿔가지고 외생적 성장, 산업 정책을 하는 나라는 제재를 가해야겠다. 하지 말라는 거죠.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걸 완전히 법제화해서 새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건 내가 차선 넘어뜨리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WTO 체제의 실체가 뭐냐? 명분은 근사하게 포장돼 있어요. 자유무역. 이 자유무역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유무역 어감이 좋잖아요. 프리트레이드. 프리트레이드는 원래 무차별 무역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걸 자유무역이라고 번역해놓고 우리 머릿속에는 리버티 같은 자유가 연상되는 거예요. 그 자유무역 이게 뭐냐? 어른하고 아이하고 1대1로 권투시키고 부부싸움 할 때 야 부부싸움 해결을 남자하고 여자하고 레슬링 해가지고 해결해라.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거 공정하지 않잖아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팔씨름 할 때는 팔목을 잡아주고 프로기사하고 아마추어하고 바둑 뗄 때는 몇 점 놓도록 젖바둑을 해주고 그게 공정한 거예요. 이게 무차별하는 건 이건 공정한 게 아닙니다. 이건 무자비한 약육강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서 자유무역 좋은 건 줄 알아. 한국하고 대만이 이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보다 대만 경제가 빨리 발전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10년 전에 대만의 젊은이들이 대만을 뭐라고 불렀냐? 귀신섬. 우리 헬조선이 나오기 10년 전에 대만은 귀신섬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한국과 대만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이유는 크게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외적인 이유가 바로 이 WTO 체제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은 주춤하고 중진국의 함정에 지금 막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누군가 선진국 그 빈민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싸구려 물건을 만들어 줄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하고 대만도 이제 싸구려 물건, 싸구려 추리닝 이건 생산성이 안 맞아요. 임금이 올라서. 그래서 WTO에 예외 규정을 둬서 중국한테 너희가 한번 만들어봐라. 너희 임금 싸잖아. 그래서 중국이 그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발전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중국하고 미국 간에 무역 분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선진국은 항상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과거 로마 제국 시절, 몽골 제국 시절, 과거 농업 사회에서는 항상 강대국이 패권국이 약한 나라 것을 뺏고 약탈해가지고 못 살게 하고 자기가 잘 살았어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미국의 패권은 미국에 더 유리하지만은 독일하고 일본 패전국을 부흥시켜주고 한국하고 대만의 경제를 살려주고 지금 중국도 국민소득 10불밖에 안 되는 나라를 저만큼 만들어주도록 동반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반성장. 그게 하나 중요한 거고 미국의 패권은 동반성장하는 패권이다. 미국에게 더 유리하지만 다른 나라한테 불리한 성장이 아니라 다른 나라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 미중 관계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야 미국하고 중국하고 누가 이길 거야? 동전 던질까? 반반이야? 그거는 판세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임에 중국이 초대된 거예요. 누가 호스트고 누가 게스트냐? 여러분 라스베가스나 우리 강원랜드나 어디나 호스트가 이기도록 판세가 짜 있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 미국 얘기 뭐 다 하면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하고 있는 게임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 역할을 인도한테 줄 거다. 남미한테 줄라 그러다 실패했어요. 남미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보시면 내생적 성장 이후에 외생적 성장이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그 갈등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인류 문명 전체를 아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결론이 뭐냐? 선발국은 자유경쟁 시장에서 내생적 성장, 경제인들이 경제활동만 잘하면 발전해. 이건 선발국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저 기사로선 같은 학자들, 관료들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요것만 가르칩니다. 왜 요것만 가르치냐? 미국은 선발국이고 선진국이니까 다른 걸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안 가르치는 건 아닌데 자기네들이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간 과거야. 사다리는 안 가르쳐요. 그 후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선발국의 자유시장 경쟁, 이걸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기본으로 안 하면 공산주의처럼 공멸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전체 기반이에요. 거기다가 산업 정책을 해가지고 계획 경제를 해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외생적 성장, 이걸 해야 선진국과 격차를 좁힐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 좌파 우파 그 분류가 어느 정도 정확한 분류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보수 우파의 학자 관료들은 내생적 성장은 아는데 외생적 성장 모릅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데 발표된 거 유심히 보세요. 그 얘기는 아무도 없어. 자유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선진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위 진보 혹은 좌파라고 불리우는 학자나 관료들은 뭐라고 얘기냐? 분배가 성장을 만든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외생적 성장이 성장이지 분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태유라는 사람은 성장론자인가? 아닙니다. 저는 분배론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저는 분배,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의 복지만이 복지이다. 복지는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지속 가능한 복지가 복지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포퓰리즘이고 포주기예요. 그거는 나라를 망치는 거야. 그건 뭐냐? 우리 자손들의 이익을 미리 땡겨서 우리가 다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빚더미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분배론자, 진정한 복지론자는 성장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진짜 복지다. 그게 지속 가능한 복지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어떻게 성공했나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 선진국 어떻게 성공했나? 가장 비교하기 쉬운 게 한국과 일본입니다. 서세동점의 시대, 서양의 산업혁명의 물결이 물리듯이 밀려서 올 때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한테 통상하자. 일본 막부에서 아니야, 우리는 쇄국해, 통상 안 해,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페리 제독이 동경만을 봉쇄하고 그 앞에서 한포에서 사격 시범을 했어요. 대포를 막 쏜 거야.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문을 열지 않고 통상하지 않으면 쳐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일본 조정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보고가 올라갔는데 뭐라고 올라가냐? 저 양해의 대포는 우리 일본의 대포보다 3배 멀리 갑니다. 양해가 또다시 와서 우리한테 포격을 하면 우리 포탄은 단 한 발도 양해의 배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보고가 올라갔어요. 이 실제 보고가 있어요. 가스가 이슈 해군 장관 낭중에 된 사람이죠. 그리고 10여 년 후에 우리나라에 병인 양요가 생겼는데 원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를 이렇게 박해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사실 통상하러 왔습니다. 이때 양헌수 장군의 장계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총은 100보를 나가는데 양의의 총은 500보를 나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싸우면 다 죽는다는 얘기죠. 똑같은 기술 차이를 인식했어요. 똑같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대처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한순간의 착각이 어떻게 됐냐? 우리를 정말 괴롭게 괴롭혔죠. 그래서 전혀 다른 대처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흥선대원군 이분이 척화비에다가 양의와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양의와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싸우자. 결사항전.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강화도 와가지고 한포 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옥균 선생, 이분이 우리나라를 개화시킬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갑신정변 사흘 만에 무참하게 제압이 되는데 조선군에 의해서 제압된 게 아니라 그 청나라 군사를 불러들여가지고 제압하고, 이 갑신정변에 참여하는 모든 개화파,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 삼족을 멸하고 능지처참을 해서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때 정말 제가 이 얘기하면 정말 가슴 아파서 더 못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는 능력도 기회도 다 상실하고 35년간 한 세대를 일본의 식민지로 바꾸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름도 다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하고, 창씨 개명 안 하면 학교에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창씨 개명 다 했죠. 그래서 그랬는데 일본이 패전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공고로 얻었습니다. 우리가 쟁취하지 않은 독립, 우리 마음대로 독립 못하죠. 우리가 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한반도가 허리가 두터하게 나서 잘라지는데 우리는 발언권도 주장할 것도 없었어요. 북쪽에서 소련이 내려오고 남쪽에서 미국이 올라오고 그 사람들이 나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일본 제국주의의 그 침탈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가 나쁘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구구절절히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 야 너희 아버지가 옆집 개한테 물렸다. 옆집 개가 나쁜 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집 개는 좋은 개인 줄 알고 거기 가서 또 물려. 뒷집 개는 좋은 줄 알고 또 물려. 교육이 잘못되면 자손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가 물라 그러면 때려서 쫓든지 개보다 빨리 뛰어서 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개가 나쁘다. 옆집 개가 나쁘다. 우리 역사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잘못 가르쳐서 우리 후손들을 지금 불행하게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언제 우리 머리 위에 원자탄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외국에 있는 여러분 친척들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얼마나 불안해서 괜찮아요? 늘 묻지 않습니까? 우리만큼 지금 위험한 위기 속에 있을지 몰라요. 아니 김정은이 원자탄 쏘면 지가 죽는데 쏘겠어? 그거는 정말 순진한 얘기입니다. 인류 문명사는 필연 반, 우연 반으로 이루어져요. 우연히 북한에서 단추 하나 잘못 누르든지 미국에서 잘못하든지 중국에서 잘못하든지 일본에서 잘못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휴전선에서 잘못 쏘든지 뭐 어떤 사고가 터져도 어떤 조그만 오류 생기면 우리 원자탄 맞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굳어낸 거냐? 우리가 위정척사 주자학으로 나라를 지키자는 이 엉터리 없는 생각에서 산업혁명에 실패하고 그 불행, 그게 지금 자손들한테 계속 유전돼서 오늘까지 내려온 거예요. 첫 단추 하나 잘못 꼽으니까 얼마나 이런 고통스러운 아주 굴욕적인 수치스러운 이런 역사가 우리한테 유전되어 오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했냐?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저 쇼카 손주쿠라는 서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대양이가 뭐냐? 서양 오랑캐를 제압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양 오랑캐의 기술을 배우는 거다. 산업혁명 하자. 그리고 화혼양제 혼 빼놓고 다 바꿔라. 일본은 없다. 상투도 자르고 옷도 갈아입고 다 바꿔라. 그래서 일본이 근대 국가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동아 공영권 이론의 주창자고 창시자예요. 그래서 일본의 전범들이 묻혀 있는 우리가 증오하는 야스쿠니 신사의 신이 1호로 봉정돼 있는 사람이 바로 요시다 쇼인이에요. 근데 저는 요시다 쇼인이 누구냐? 일본의 유신의 아버지, 일본 산업혁명의 아버지.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근대 강대국으로 만든 성각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요시다 쇼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남의 아픔을 딛고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이 아주 엉터리 없는 악독한 생각을 해낸 대동아 그 공영권의 주창자라는 데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존경하면 존경하기 때문에 증오하면 증오하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산업혁명을 알고 극복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존경해서도 이겨야 되고 증오해서도 이겨야 되고 그래서 요시다 쇼인이 주장한 그 메이지 유신 이것을 요시다 쇼인은 일찍 죽고 성공시킨 사람이 요시다 쇼인의 수제자 다카스케 신사쿠라는 사람. 저 왼쪽이 메이지 천황이고 오른쪽이 신사쿠인데 저 다카스케 신사쿠의 이름에 신자를 따서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베 신조. 요게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베가 요시다 쇼인을 제일 존경한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의 수제자 그 신자를 따서 자기 이름도 그 아버지가 지은 거겠지만은 신조라고 지었다. 그래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를 꺾습니다. 노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꺾어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시작합니다. 진주만 기습으로. 그랬다가 원자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하게 됩니다. 저 일본 봐라. 날뛰더니 저 잘 됐다. 모난돌이 정 맞는 법이야. 그냥 적게 먹고 가능동 살면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뭐하러 저 산업혁명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전쟁을 기화로 해서 일본이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화려하게. 일본에서는 가미가제 신풍이라는 말을 3번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30년 동안 몽고와 항쟁을 해서 30년 항쟁 끝에 몽고의 부마국으로 결정이 되고 송나라가 망하면서 원나라에서 송나라 강동군 10만 해군과 고려군 4만 14만의 대군을 몰고 일본을 쳐들어갔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수군이 그냥 완전히 괴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하늘이 보낸 바람에 때문에 살았다. 그 태풍 안 왔으면 일본 그냥 뭐 완전히 원나라에 속국됐죠. 쳐들어가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가미가제, 두 번째 가미가제가 태평양 전쟁 말기에 휘발유도 없고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비행기에다가 폭탄 싣고 휘발유를 가는 휘발유 싣는데 오는 휘발유는 주질 않아요. 휘발유가 없으니까 가서 그냥 미국 배에 들여받아가지고 자폭해라. 이게 두 번째 가미가제입니다. 신풍이에요. 세 번째 가미가제가 뭐냐? 한국 전쟁. 한국 전쟁이 오면서 일본 경제가 화려하게 부활했어. 사람들이 야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착한 사람한테 인과응보라 그랬는데 착한 사람한테 복을 줘야지. 저 악독한 일본 사람들한테 복을 주냐?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잘못되냐? 한국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이 군수품을 조달해야 되는데 본토에서 군수품을 수송할 수가 없어요. 멀어서. 그런데 어디에도 군수산업 기지를 만들어도 전략 물자를 생산할 수가 없어. 필리핀에 만들어도 월남에 만들어도 기술이 없으니까 언제 공장 짓고 사람 다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일본은 이미 산업혁명을 했기 때문에 공장 기본 시설만 주면 자기네들이 막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전략 물자를. 이거는 일본이 행운하여서가 아니라 일본이 산업혁명 그 기술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엔지니어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실력으로 쟁취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준 행운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이 선택권이 없었어. 일본이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전쟁 못 하는 거예요. 일본이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산업혁명의 힘입니다. 그래서 화헌양제 산업혁명의 성공 아직도 그 연장선상에서 인구 14억이라는 인구 때문에 일본이 G2에서 G3로 잠깐 밀렸죠. 일본 그렇게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아직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만 일본을 굉장히 우습게 아는데 일본의 저력 정말 큰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도대체 선진국하고 후진국은 어디서 갈렸냐? 이게 국가 수준에 가서 갈린 거죠. 이 국가 수준이 뭐냐? 정치 수준이에요. 정치가 잘 돼야 나라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메이지 시대 일본의 정치하고 우리 대한제국 시대 조선의 정치 비교해 보세요. 이건 비교도 안 돼. 이거는 우리 그 대한제국 조선 말은 이건 완전히 이건 미개하기 짝이었고 야만적인 정치였는데 일본은 근대화했던 정치였어요. 근데 정치 수준이 왜 떨어지냐? 국민 수준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국민 수준이 낮으면 정치 수준이 낮아지고 정치 수준이 낮으면 국가 수준이 낮아져요. 그럼 국민 수준이 뭐 하는 거냐? 바로 지식인의 수준입니다. 지식인이 누구냐?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고 저거 우리가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의 수준이 낮으면 왜 정치가 안 되느냐? 여러분 정치인을 우리가 국가를 경영하는 머슴이라 그러잖아요. 일꾼. 선거 나가면 우리 머슴입니다. 일꾼입니다. 다 그러죠. 왜 여러분 지성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머슴을 제바로 부리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해도록 놔두냐? 몰라서.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발전 원리를 알고 경제 성장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산업혁명이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면 우리가 정치인, 관료, 우리 머슴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식당을 해서 성공하신 분을 만났는데 주방을 모르는 사람이 식당하면 무조건 망한대요. 주방을 알아야 망하는데 이거는 아주 불문율이래요. 그렇다 해.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 뭐라고 쓰셨냐? 우리나라의 고위 관리들은 전부 사서삼경해서 논어맹자 대학중용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얘기 딱 외워서 수신과 제가의 달인인데 시국이 안 되는 거야. 곳간에 쌀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거 회계장부도 볼 줄 모르고 제방 쌓아야 되는데 사람이 몇 명 동원해서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 쌀 10가마 걷어라 그러면 아전이 30가마 40가마 막 걷어가지고 다 착복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목민심서에 구구절절히 써 있어요. 왜? 윗사람이 실무를 하나도 모르면 부정이 끼이고 부패가 되고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지성인이 국가 발전 원리를 모르고 산업혁명을 모르면 정치가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왜?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나쁜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본은 어땠냐? 후쿠자와 유키치 게이오 대학의 설립자입니다. 저 사람은 관직에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만년 집회에 얼굴이 나온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서양 사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서양 산업혁명을 소개하는 거야. 이 책을 얼마 팔렸냐? 그때 일본 인구가 3,300만쯤 됐다 그러는데 2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요거를 챕터 1, 챕터 2 따로따로 발표를 했는데 그 하나하나를 책으로 치면 400만 부 팔렸어요. 그 옛날에 일본 지식인 중에 산업혁명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20만 부가 팔렸는데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이때 뭐 하고 있었냐? 최익현, 이항로 이런 사람들이 위정척사, 주작으로 나라를 지키자. 1000년 전에 사서오경 딸딸 외우고 있었어요. 아침 저녁 저거 뭐 소리 높여 낭송했어요. 어떻게 되냐? 일본 식민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그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개화파 없었냐? 극히 소수지만은 갑신정변 때 시가 말랐고 삼족이 멸했지만은 있기는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유길중 같은 사람인데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썼어. 이 서유견문은 서양 사정의 모사판이에요. 일부 바로 번역했어. 근데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 서양 사정은 미국의 지리 교과서를 번역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대로 그림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왜? 배우는 게 뭐가 나빠요? 아니 지뢰밭에 가가지고 성공하는 방법은 앞 사람의 발자국 밟고 가는 거지 지뢰가 뭔지 고상하게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선 앞서 있는 나라를 빨리 배우고 따라가는 거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거를 우리 고상하게 벤치마킹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일본은 서양을 따라한 거야. 누구를 따라했냐? 독일 따라했어요. 육군도 독일식으로 만들고 해군 영국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영국 하던 거를 미국이 따라하고 미국 하던 걸 독일이 따라하고 독일 하던 걸 일본이 따라하고 일본 따라하는 걸 우리가 따라했어. 이게 일본이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저 등산로 앞에 가든 영국, 고단 가든 미국 쭉 따라갔는데 일부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을 도와줘서 한국이 발전했지. 그러면 그럼 너희는 독일에 도와줘서 발전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일본이 조금 먼저 갔다. 근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을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전자산업 이런 데서 일본을 완전히 극복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는 소니 워크맨을 하나 갖는 게 꿈이었는데 중고도 비싸서 못 샀어요. 못 샀는데 아마 삼성이 소니를 이겼다. 그러면 아마 그때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감격할 일인데 지금 삼성 하나를 일본 10대 전자회사가 당하지 못하죠. 이게 앞에 거 빨리 배워가지고 따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산업혁명 일본과 한국 얘기하면 원조는 어떠냐? 원조 영국이죠. 한반도만한 나라입니다. 24만 평방킬로미터. 한반도가 22만이니까 우리보다 조금 커요. 근데 실제로 산업혁명의 중심이 된 잉글랜드는 통일신라보다도 크지 않아요. 조금해요. 근데 이 나라가 이 세계를 점령해가지고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인도 독립하고 남아공 독립하고 다 그랬는데 이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 그래가지고 지금도 최고급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나라. 이게 영국인의 후손이 영어를 쓰면서 영국식으로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영국의 분국입니다. 영국의 분국. 영국이 EU에서 왜 탈퇴했냐고요? 탈퇴하면 혼자 낙동강에 오리알이 될 아니에요. 파이브 아이스가 있기 때문에 영국은 어느 편으로 붙는 게 유리한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이 EU 탈퇴했다 그래서 일본이 극서라 그래서 아시아를 탈퇴해가지고 뭐 서양에 일본 붙여줄 데 없어요. 일본 우익들 그거 착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파이브 아이스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가보세요. 가보셨죠? 그 넓은 땅에 지하에는 석유, 가스 한없이 묻혀 있어요. 지상에는 풀과 나무, 산림이 울창하고 거기 소떼, 말떼, 양떼 뛰노는 그 막 엄청난 땅, 옥토, 거기서 평화스럽게 사는 사람들. 미국 인구 밀도 평방킬로미터당 35명, 카나다 4명, 호주 3명, 뉴질랜드 2명. 그 땅, 아마 미국 50개 중에 하나만 똑 잘라서 하나의 반만 줘도 우리나라가 막 금방 강대국 될 거예요. 왜 영국인의 후손은 그 넓은 땅에서 그렇게 평화스럽고 그렇게 풍요하게 잘 살 수 있느냐? 영국이 산업혁명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냐? 우리는 줄고 쫄아가지고 지금 인구 밀도 500명이 넘었어요. 아침 저녁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어깨 탁 부딪히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 그리고 스펙 경쟁해야 돼. 승진 경쟁해야 돼. 이거 먹고 살기가 힘든 나라예요. 쥐들도 큰 우리에 넣어놓으면 평화스럽게 잘 사는데 조그만 우리에 쥐 많이 넣어놓으면 물고 뜯고 싸우기 시작해. 이게 동물적인 본능이야.
호모사피엔스가 타고난 이게 포유류의 특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산업혁명을 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이 과당 경쟁, 이게 바로 헬조선이고 젊은이들의 슬픔이고, 이게 바로 노인의 빈곤이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유전되냐? 산업혁명에서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이브 아이즈 중에 세 나라는 가장 기밀에 해당하는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는 오커스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과거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올 때 우리가 산업혁명을 거부하고 위정척사 주저하게 매달려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는 바람에 그 후에 우리나라가 망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그 고통과 순환과 굴종의 세월, 거기다가 남북이 분단돼서 전쟁해가지고 폐허가 됐는데, 그 힘든 한국의 시간을 우리 후손들한테 또 물려주실 겁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면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평화롭고 행복한 축복의 시간을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평생 보직하면서 지금 연금도 잘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평생 이 사회에 환원하고 돌려드려야 될 게 뭐냐? 우리나라에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을 진정 가르치고자 하는 뜻있는 분, 그런 의로운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학숙을 열든지 학교를 만들든지 서당을 열든지 하신다면 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교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교재를 만드는데 제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경제 이론서 이코노믹 그로우스, 이거는 한글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론서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을 역사적 실증으로 쓴 책이 더 시크릿 오브 헤지모니라는 책인데, 한글판이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나와서 패권의 비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게, 이 패권의 비밀은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2차 대전까지 어떻게 패권국가가 발전했고 왜 발전했고, 이걸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한국의 시간에 우리가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되던 나라가 어떻게 해서 한강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성공했는가? 한강의 기적의 비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제시한 3대 혁신이 정부혁신, 사회혁신, 대외혁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따로 한국의 시간에 나온 책을 따로 썼어요. 정부혁신,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사회혁신, 은퇴가 없는 나라. 대외혁신, 지금 막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한국의 선택. 이 6권의 책이, 물론 제가 이외에도 쓴 책들이 있긴 더 있습니다만은, 이 6권의 책들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본 교과서라고 제가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부할 사람, 그 사람, 우리가 다 함께 공부해서 지식인들한테 전파하고, 우리가 다 함께 우리 국가의 정말 주인다운 주인이 되는 지성인들을 위한 교육. 그래서 제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금 은퇴한 지 돼서 나이도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순간의 에너지까지 다 짜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알리는데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국가의 수준은 지식인의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손만대의 행복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손의 행복을 위해서, 과거 지나간 그 고통과 인고의 시간, 그게 아니라 행복과 축복을 자손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왜 대한민국의 기회인가? 산업혁명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면 됩니까? 우리 조그만 나라가 이거 한다고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몽고는 사막의 거지라고 불리우던 인구 100만도 안 되는 나라였어요. 이 사람들은 말을 잘 타. 기마민족의 DNA가 뼛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 타면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많이 만듭니다. 사람 죽이고 도망가고 물건 뺏어서 도망가고. 징기스칸도 기마 전사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메르키트 기마 전사가 와서 결혼 3개월 만에 부인을 납치해 보쌈해갖고 가버린 거예요, 보르테를. 그래서 7개월 후에 다시 군사를 모아가지고 메르키트족 쳐들어가서 부인을 찾아왔는데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장남이 이 징기스칸의 아들이 아닙니다. 주치라는 아들인데, 근데 죽을 때까지 장남의 권위를 다 인정해주고 아들로 인정해서 사한국 중에 하나, 킵차크 한국의 왕으로, 황제로 봉했어요. 어떤 사람은 야, 그 장남은 남의 아들이라고 저 멀리 보낸 거 아니야?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게요. 이 유목민족은 말자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좀 크면 말하고 소하고 양하고 조금 줘가지고 멀리 보내. 차남은 또 줘가지고 그 다음에 보내. 그다음 마지막에 막내한테
이 본가를 상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킵차크汗국의 주체를 황제로 보낸 거는 징기스칸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정말 멋진 남자죠. 멋진 남자입니다. 다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했어요. 그다음에 유라시아 대륙 징기스칸보다 더 큰 나라 대영 제국이죠. 영국 조그만 돌섬 아닙니까? 영국 해적의 나라예요. 그런데 영국은 해적지를 양성화해서 그래서 국가가 해적 면허를 줘요. 사량 면허를 하고. 그래서 세금을 걷어 이 해적들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국가를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무적 함대를 무찌른 영국의 제독 프란시스 드레이크, 당대 해적 열전 중에 최고 악질 해적입니다. 원래 프란시스 드레이크는 노예 장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기사에 자기를 주고 양성화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영국의 대영 제국의 기틀을 닦았죠. 그게 바로 이 영국 사람들의 DNA 속에는 항해술, 항해 전사의 DNA가 뼛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한국의 다운로드 속도 제일 빠르고 광케이블 보급률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누가 시킨 거 아니야? 한국 사람은 디지털 사회, 이 사이버 사회에 엄청 잘 적응을 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게임 대회 석권하죠. 해킹 대회 석권하죠. 한국 사람의 뼛속에는 사이버 전사의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활용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한국의 냄비 군선 빨리빨리, 이게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가장 좋은 조건인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범죄시하고 죄악시하고 막고 못하게 이걸 키워야 돼요. 이걸 이걸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세계 최고의 사이버 전사의 DNA를 가진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우리가 저 미국의 실리콘밸리하고 경쟁해서 이기겠어요? EU, 독일, 프랑스, 이태리 합치는 거한테 이기겠어요? 인구 14억의 중국한테 이기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몽골 제국, 대영 제국이 커서 세계 패권국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은 할 수 있고 네덜란드는 한반도의 5.5분의 1, 남한의 반도 안 되는 나라가 한때 세계 패권국이었어요. 네덜란드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5번 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업사회에는 패권국이 독점 패권국만 있지 않고 과점 패권국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른 패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로마만이 존재하는 거야. 몽골 제국도 몽골만이 존재하는 거야. 대청 제국도 청나라만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서는 그 패권을 여러 나라가 분점해서 나누어 가져야 더 오래 잘 갑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제일 역대 잘 사는 나라 꼽으면 어디죠? 베네룩스 3국, 벨지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조그만 나라 3개예요. 그 나라가 역대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대영 제국과 또 미국과 함께 분점하는 소위 독점이 아닌 과점 패권국으로 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매진하면 독점 패권국이 되면 좋고 안 돼도 우리 후손들은 과점 패권국으로서 그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유전시킬 수 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족 사회에서 주변 사회에서 또 여러분의 과거의 성공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경청하고 따르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옳다 그러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얘기 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노블레스 오블레주,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 이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지식인의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식인의 의무다. 저도 그 의무를 다 하고 싶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책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하면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광을, 국민에게 행복을 1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 2차, 3차 독일과 미국,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선봉에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